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 vs 며느리가 아닙니다. 사랑, 오만, 그리고 사기까지 모든 게 뒤엉킨 실화 같은 반전극. 40년 무대 위를 살던 한 여자는 왜 며느리에게 무릎 꿇을 뻔했을까요? 아들이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하던 날, 문을 두드린 건 축복이 아니라 폭풍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역대급 반전, 그리고 가슴이 시리도록 통쾌한 결말. 지금부터 인생 청취록이 시작합니다. 이명숙 65세. 재계에서 냉철한 여제라 불리며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에서 시작해서 대기업 회장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여성이죠. 그녀에게는 타협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성취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진행시키는 완벽주의자였거든요. 특히 아들에 대한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강서준 35세.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촉망받는 스타트업 CEO가 된 아들 말이에요. 명숙에게 서준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소중한 작품이었죠.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어요. 서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명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며느리 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명문대 출신의 좋은 집안 딸,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여성. 자신과 아들의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여성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명숙은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완벽하게 단장을 했어요. 마치 중요한 사업 미팅에 나가는 것처럼 긴장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고 서준과 함께 들어온 젊은 여성을 본 순간 명숙의 미소는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단정하면서도 자유로운 스타일의 옷차림, 화려하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명숙이 기대했던 그런 격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늘 말씀드리던 한유리입니다. 30세의 한유리. 일러스트 작가라고 소개된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유리라고 합니다. 서준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첫인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명숙이 유리를 보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였습니다. 일러스트 작가라니. 불안정한 직업에 아마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식사 시간 내내 명숙은 유리를 관찰했습니다. 유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했고 서준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웃을 때는 진심으로 웃고 이야기할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죠. 하지만 명숙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격식에 어긋나는 행동으로만 보였어요. 유리 씨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수입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죠. 아직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명숙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서준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명숙은 계속했죠. 우리 서준이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성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죠. 그때였어요. 유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서준 오빠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이 말이 명숙을 더욱 자극했어요. 꿈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게는 현실감 없는 이상론으로 들렸거든요. 꿈이요? 꿈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유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걱정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서준 오빠도 제 꿈을 응원해 주시거든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기분 나빴죠. 더군다나 아들이 그런 여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났어요. 이때 명숙 회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여성에게 자신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그 여성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사로잡은 상황이었죠. 명숙에게 유리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수였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보다 그 여자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명숙을 휩쌌거든요. 명숙의 인생은 늘 치밀한 계획과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대에는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단련했고, 30대에는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하며 현모양처의 역할에 충실했죠. 40대에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 성공 가도를 달렸고, 50대에는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60대인 지금,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프로젝트는 바로 아들의 완벽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그녀가 그려놓은 청사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안정성 대신 꿈을, 현실적 계산 대신 감정을, 사회적 지위 대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여성이었죠. 서준아. 명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아직 젊으니까 모르겠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해. 서준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유리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가정 환경과 너무 다르지 않냐? 이런 차이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유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차이점들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받아들인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 가치관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랑도 쉽게 마련이야. 어머니, 제발. 서준이 말하려 했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유리 씨, 솔직히 말해봐. 우리 서준이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있지? 그런 생활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그림 그리는 일로 그게 가능할까?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유리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회장님, 저는 서준 오빠의 경제력에 의존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을 더 발전시켜서 독립적인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서준 오빠도 제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세요. 식사가 끝날 무렵 명숙은 차갑게 말했어요. 유리 씨, 우리 가족이 되려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유리는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제 본질까지 바뀔 수는 없어요. 대신 서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유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진실하고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거부감이 가득했어요. 저런 여자가 우리 가족이 된다고? 절대 안 돼. 명숙 회장의 마음속에서 작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들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과 자신의 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사이의 갈등이었죠.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리의 당당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틀렸나? 아니야, 내 경험이 맞아. 저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 명숙은 자신을 위로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여자의 이야기.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차갑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기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만남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하거든요. 문을 두드린 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나중에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첫 만남이 그렇게 차갑게 끝난 후 명숙 회장은 결혼 준비 단계부터 자신의 방식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결혼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서준아, 결혼 준비 얘기 좀 하자. 명숙이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일단 신혼집부터 정해야지.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알아봤어. 평수는 50평 정도로 하고 인테리어는 이탈리아 가구로 통일하면 어떨까? 서준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집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저희는 천천히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 소리야?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는 없지. 그리고 결혼식장도 벌써 예약해 놓았어. 호텔 신라 영빈관으로 말이야. 어머니, 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 의견도 물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견? 너희가 뭘 알겠냐?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거야. 개인적인 취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 유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빚을 내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힘으로 일군 집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명숙의 눈썹이 치솟았어요. 빚? 누가 빚 내라고 했어? 내가 다 해줄 건데 뭔 걱정이야? 그런 게 아니라. 유리가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독립적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물론 회장님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명숙은 유리의 당돌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죠. 유리 씨, 그런 생각은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서준이는 지금까지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수준을 낮출 수는 없잖아. 어머니들 앞에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네요. 명숙이 빈정거리듯 말했어요. 결혼을 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혼자서만 결정하려고 하네. 유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경계선을 지키고 싶습니다. 경계선? 명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가족인데 무슨 경계선이야? 가족은 하나가 되는 거지 선을 긋고 사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은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맞서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자신 앞에서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유리 씨, 혹시 우리 가문의 전통이나 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명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우리는 3대째 사업을 해온 집안이에요. 그에 걸맞은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요. 유리가 고개를 들어 명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의 가문이 훌륭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의 가치관과 원칙이 있어요. 그것까지 버려야 하는 건 아니죠? 원칙? 명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림 그리는 게 무슨 대단한 원칙이야? 취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어머니. 서준이 끼어들었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리가 하는 일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죠. 명숙은 아들이 자신보다 그 여자의 편을 드는 것이 더욱 화가 났어요. 너도 참 답답하다. 결혼하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림 그려서 생활비가 나와. 아이 키우고 집안 꾸리는 돈이 나와. 저는 제 일을 계속 발전시킬 거예요. 유리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지금은 비록 수입이 적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명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결혼식 비용은 내가 다 댈 테니까 신혼집만이라도 제대로 된 곳으로 하자. 그것도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유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저희 능력에 맞는 선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회장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명숙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도움 없이? 지금까지 서준이가 누구 덕분에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는데 감히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유리가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 결과를 내 아들이 누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서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유리도 어머니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시가 아니라면 뭐야?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면서.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거야? 유리는 눈물이 글썽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회장님, 저는 어머님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저희만의 방식으로 시작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도 가족이 되려면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정? 뭘 인정해달라는 거야? 명숙이 차갑게 웃었어요.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면서 우리 가족의 방식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그게 인정받을 일이야? 분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서준은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유리는 억울함과 분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회장님, 유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서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명숙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존중? 시어머니보다 자기가 더 존중받고 싶다는 거야? 그녀의 마음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좋아. 명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우리 도움 없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유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고 서준은 어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유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지 자기 방식으로 살고 싶을 뿐인데. 자기 방식? 명숙이 비웃었어요. 결혼하면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되는 거라고. 가족의 화합보다 자기 고집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서준이 말하려 했지만 명숙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대신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명숙이 나가고 난 후 서준과 유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유리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서준은 그런 그녀를 안으며 미안하다고 속삭였어요. 유리야,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조금만 참아줘. 오빠, 나는 정말 어머님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냥 우리만의 시작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나도 알아. 어머니께서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미 두 여자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어요. 명숙은 유리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손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고, 유리는 명숙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고집스러운 시어머니라고 느꼈죠. 그날 밤 명숙은 혼자 있는 방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틀린 걸까? 아니야, 저 여자가 너무 버릇없어. 어른 앞에서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아들이 자신보다 그 여자를 더 감싸는 것이 서운했어요. 이렇게 두 여자 사이의 경계선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만 했죠. 하지만 아직 그녀들은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결혼 후 명숙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었죠. 새벽 6시 명숙의 전화벨이 신혼집에 울려 퍼졌어요. 유리야, 벌써 일어났지? 새댁이 아침도 안 차려주냐? 서준이가 굶고 다니는 것 같다. 유리는 잠결에 전화를 받으며 당황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뭐?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벌써 6시야. 시어머니가 전화했는데 아직도 자고 있었어? 아, 죄송해요. 저희는 보통 7시에 일어나서. 7시? 그럼 서준이는 언제 아침 먹고 출근해? 요즘 새댁들은 정말 게으르네. 유리는 잠시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저녁 식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준 오빠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침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니를 대충 때우면 어떡해? 그리고 남편이 좋다고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어른들 경험을 들어봐야지. 어머님 말씀도 맞지만. 맞긴 뭐가 맞아?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명숙이 버럭 소리쳤어요. 30년 넘게 시집살이 하면서 터득한 걸 가르쳐 주는데 건방지게 말대꾸야. 유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옆에서 잠을 자던 서준이 깨어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일이야? 어머니야? 응. 아침 차려주라고 하시는데. 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매일 반복됐어요. 명숙은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 유리의 하루 일정을 확인했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간섭했습니다. 유리야, 서준이 셔츠는 어떻게 다려? 우리 서준이는 셔츠 주름 하나라도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 빨래는 언제 해? 하루 걸러 하나? 그럼 안 돼. 매일매일 해야 해. 청소는 어떻게 해? 구석구석 다 닦아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대충대충 하더라고. 끝없는 잔소리와 감시. 유리는 점점 숨이 막혀갔어요. 자신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명숙의 전화가 오면 모든 것을 멈춰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명숙은 예고 없이 신혼집을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유리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딩동, 딸랑딸랑. 초인종 소리에 유리가 문을 열었더니 명숙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신다고 하셨나요? 언제 와야 하는지도 알려줘야 와.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해. 명숙은 유리의 대답도 듣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어머, 이게 뭐야? 설거지가 안 돼 있네. 명숙이 싱크대를 보며 혀를 찼어요. 점심 먹고 설거지도 안 했어? 아, 그게. 작업하다가 깜빡했어요. 지금 할게요. 작업? 그림 그리는 게 설거지보다 중요해. 명숙의 목소리에 빈정거림이 섞였어요. 집안일이 우선이지 취미생활이 우선이야? 유리는 취미생활이라는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참았어요. 명숙은 계속해서 집안을 뒤지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침실도 한번 보자. 어머, 이불 정리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서준이가 기분이 좋을까? 화장실도. 어휴, 거울에 물때가 있네.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둬? 냉장고 안도 좀 보자. 어머나, 반찬이 이것뿐이야? 서준이가 뭘 먹고 살아? 명숙은 30분 동안 집안의 모든 곳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리의 작업실까지 들어갔죠. 여기가 그림 그리는 곳이네. 어머, 여기가 얼마나 지저분해. 물감이며 붓이며 여기저기 널려있고. 이런 데서 무슨 작품이 나와? 유리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님, 작업실은 좀. 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명숙이 눈을 크게 뜨며 화를 냈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내 아들이 살고 있는 집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 작업 중인 그림들이 있어서. 작업이면 다야? 가정을 꾸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명숙이 소리쳤어요. 결혼했으면 아내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지 무슨 그림이야. 그때 서준이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급하게 들어왔죠.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유리야, 무슨 일이야? 아, 서준아. 잘 왔다. 너희 집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 세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 서준은 유리의 울먹이는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불편을 드린 것 같은데. 불편? 이게 불편이야? 며느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나서는 거지.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리야, 내 말 잘 들어. 결혼은 놀이가 아니야. 가정을 꾸린다는 건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라고. 유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명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거지는 안 돼 있고 집안은 지저분하고 남편 뒷바라지는 제대로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 서준이 끼어들었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너도 참 답답하다. 아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명숙이 아들을 나무랐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걸 보고도 만족해?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굳이 어머니가 간섭하실 필요는. 간섭?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거야? 좋은 며느리 만들어주려고 가르치는 게 간섭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는 거야? 너희끼리만 알아서 살겠다는 거야? 침묵의 전쟁이 두 사람 사이에 깊게 드리웠어요. 서준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명숙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발 엄마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서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봐 주세요. 그 말이 명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엄마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자신이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모두 고집이라는 말로 치부되는 것 같았어요. 좋아. 내가 고집쟁이야. 명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엄마는 고집쟁이라고 하는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명숙이 손을 저으며 일어났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앞으로 간섭 안 할게. 명숙이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유리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서준은 그런 아내를 안으며 자신도 울먹였어요. 유리야,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오빠,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왜 어머님은 인정해주지 않으실까? 어머니는 원래 완벽주의자셔서.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만 갔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의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운했거든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보다 이제 막 들어온 며느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날 밤 명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야, 분명히 저 여자가 문제야. 서준이를 저렇게 만들어놨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는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커져갔죠. 이렇게 두 여자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마음만 강해졌죠.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리의 첫 개인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준비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중요한 전시회였죠. 유리에게는 작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어요. 하지만 준비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가야 했거든요. 유리야,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괜찮아? 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리는 며칠째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전시회 준비하느라 조금 바쁠 뿐이야. 유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죠. 그때 택배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대형 보험 가방을 든 택배기사가 서 있었어요. 한유리님 댁 맞나요? 음식 배달 왔습니다. 음식이요? 저희가 주문한 게 없는데요. 유리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서준이 나왔어요. 아,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 같네. 요즘 자주 반찬을 보내주시거든. 보험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나물 반찬들까지. 명숙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유명한 반찬 가게에서 주문한 것들이었죠. 함께 들어있던 메모에는 건강 생각해서 먹어라. 너무 바쁘다고 대충 먹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마음이시니까 고마워해야겠네. 유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명숙의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날 오후 명숙의 전화가 왔어요. 유리야, 반찬 잘 받았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요즘 전시회 준비한다면서 많이 바쁘다고 하더라. 그래도 끼니는 거르면 안 돼. 네, 잘 챙겨 먹을게요. 그런데 말이야. 명숙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그 전시회라는 게 돈이 될까? 시간과 돈만 들이고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닌가 싶어서.
유리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림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어머님. 그리고 서준이는 요즘 어때? 너무 바쁘다고 남편 뒷바라지도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서준 오빠도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시고, 응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남자들은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아. 명숙의 말들이 유리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녀는 이미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끝내고 가정도 잘 꾸려나갈 자신 있어요. 자신은 누구나 있지. 문제는 현실이야. 명숙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 경험으로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유리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명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정말 내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걸까? 서준 오빠에게 소홀한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번 전시회는 유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그녀는 다시 작업실로 들어가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일상이 몇 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명숙은 계속해서 반찬을 보내주면서 동시에 유리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겉으로는 며느리를 챙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유리의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유리야, 오늘 서준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라. 요즘 집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던데. 유리야, 결혼한 여자가 너무 바깥일에만 신경 쓰면 안 돼. 가정이 우선이야. 유리야, 그 전시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명숙의 말들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유리에게는 독처럼 작용했어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도 사라져갔죠. 결국 전시회 일주일 전 유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서준이 발견했을 때 유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간 유리,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죠. 환자분이 얼마나 무리를 하셨길래 이런 상태까지 왔을까요? 의사가 서준에게 물었어요. 당분간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서준은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내가 유리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구나. 어머니의 압박도 막아주지 못하고. 명숙도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 괜찮은 거죠? 명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유리가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서준과 명숙이 있었어요. 서준은 유리의 손을 잡고 있었고 명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오빠. 유리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유리야, 정신 차렸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유리가 명숙을 바라봤어요. 당연히 와야지.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명숙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압박이 유리를 이런 상태로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시회는 어떻게 하지? 유리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지금 그런 걸 걱정할 때야? 서준이 안타까워했어요. 건강이 우선이야.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라고 말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그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준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어머니가 투자하신 해외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대규모 횡령 사고가 터진 것 같아요.
명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횡령?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명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상태였는데 그 회사에서 횡령 사고가 터졌다는 거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오해일 거야. 명숙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안전한 투자처였다고.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명숙이 투자한 회사는 완전한 사기 회사였고 그녀는 전 재산의 70%를 잃게 된 거였어요. 더군다나 그 회사와 연관된 다른 투자자들이 명숙을 공동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그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죠. 하루아침에 명예와 재산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명숙. 언론에서도 재계 거물 이명숙 회장, 대규모 투자 사기 연루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명숙은 충격에 휩싸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명숙이 중얼거렸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세상에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명숙과 사업상 마찰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그녀를 비판했죠. 언론도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명숙 회장은 결국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여성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병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유리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오빠, 어머님은 괜찮으실까?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유리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명숙이 당한 일이 과연 단순한 사기 사건일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시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숙의 몰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며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과거 동료들과 지인들마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때 재계의 여제라고 불렸던 여성이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전락한 거였죠. 회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명숙 언니, 요즘 상황이 좀.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30년 지기 친구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명숙은 혼자 집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평생을 쌓아온 인맥과 명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거든요. 전화도 오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 그냥 두어라.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부터 챙기셔야. 건강? 이미 다 끝났는데 건강이 무슨 소용이야. 명숙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서준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회사 일도 바쁘고 유리의 건강도 신경 써야 했거든요.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명숙의 파산 위기 소식을 들은 유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의무감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나를 괴롭혔다고 해도 지금은 가족이 위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유리는 서준 몰래 명숙이 연루된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관련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봤죠. 이상해. 유리가 중얼거렸어요. 왜 어머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명숙은 단순한 투자자였을 뿐인데 마치 사기의 공모자인 것처럼 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투자 피해자들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데 유독 명숙만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어요.
유리는 컴퓨터에 능숙했어요. 대학에서 디지털 아트를 전공하면서 각종 프로그램과 온라인 리서치 방법을 익혔거든요. 그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유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명숙이 투자한 회사의 실제 소유주와 그 회사를 소개한 브로커 사이에 이상한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브로커가 어디서 본 이름인데? 유리가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3년 전에 어머님과 사업상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브로커는 과거에 명숙과의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본 후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는 명숙에게 절대 안전한 투자라며 사기 회사를 소개했고, 명숙이 투자한 후에는 언론에 정보를 흘려 그녀가 공범인 것처럼 조작한 거였죠.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 계획적인 복수야. 유리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런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유리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사기 회사의 웹사이트와 각종 문서들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회사는 완전히 허위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였던 거예요. 회사 등록 주소도 가짜고 직원들 사진도 다 스톡 사진이야. 심지어 사업 실적도 조작된 거네. 유리는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작 과정에서 그 브로커의 디지털 흔적들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같은 IP 주소에서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조작된 정보를 퍼뜨린 흔적, 포토샵으로 조작된 서류들의 메타데이터까지. 이거면 충분해. 유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어요. 유리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고민 끝에 유리는 대학교 선배 중에서 변호사가 된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선배, 혹시 시간 되실 때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너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혼 관련? 아니에요. 투자 사기 사건인데. 제 시어머님이 피해자세요. 며칠 후 유리는 선배 변호사를 만나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유리야, 이거 어떻게 찾아낸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정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자료야. 정말요? 응. 특히 이 디지털 포렌식 자료들이 결정적이야. 이걸로 그 브로커가 계획적으로 시어머님을 노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유리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명숙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선배, 제가 어머님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너, 변호사 자격도 없는데? 법률 대리인이 꼭 변호사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런 복잡한 사건을 혼자 처리하기는 어려울 거야. 선배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자료 수집과 정리를 담당하고 선배는 법적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선배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근데 시어머님은 이 일을 아시나?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먼저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이제 유리는 명숙을 찾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그동안의 갈등을 생각하면 명숙이 자신의 도움을 받아들일지 의문이었거든요. 드디어 결심을 굳힌 유리는 명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니 명숙이 나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반쪽으로 줄어 있었죠. 한때 당당했던 재계의 여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유리야, 너 왜 여기에? 어머님, 제가 돕겠습니다. 명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어머님의 일을 조사해봤는데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어머님을 노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명숙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유리는 차분하게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설명했어요. 브로커의 복수 계획,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 조작된 서류들까지. 명숙은 유리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로 어머님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브로커와 사기 회사를 고발할 수 있어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유리야,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왜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유리는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명숙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여인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짜 감정이었죠. 그리고 유리도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드디어 반전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명숙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법정 경험도 없고 법률 지식도 부족했지만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일을 처리할게요. 어머님은 건강만 챙기세요. 명숙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유리야, 고맙긴 하지만 이런 복잡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언론 대응이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부정적인 기사들로 인해 명숙의 이미지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유리는 선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기자회견을 한다고? 명숙이 놀랐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진실을 알려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을까? 지금 모든 사람이 나를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준비했어요. 어머님, 믿어주세요. 기자회견 당일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대부분은 명숙의 추가적인 스캔들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것은 명숙이 아니라 유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숙 회장의 며느리이자 법률 대리인 한유리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구도 며느리가 나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리는 차분하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죠. 먼저 시어머님이 투자한 회사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이 회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회사 등록 주소는 허위이고 직원들 사진은 모두 스톡 사진을 도용한 것입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예상과는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기 행각을 주도한 브로커가 3년 전 시어머님과 사업상 분쟁을 겪은 후 계획적으로 복수를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유리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브로커는 같은 IP 주소에서 여러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조작된 정보를 유포했고 시어머님이 투자한 후에는 언론에 왜곡된 정보를 흘려 마치 시어머님이 공범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물론입니다. 유리가 USB를 들어 보였어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입니다. 조작된 문서들의 메타데이터, IP 추적 결과, 그리고 브로커가 남긴 디지털 흔적들까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자들은 이제 명숙을 비판하려던 질문들 대신 사기 브로커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그럼 이명숙 회장은 완전한 피해자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님은 계획적인 사기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 브로커와 사기 회사를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브로커가 교묘하게 언론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거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의 논조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명숙을 공격했던 기자들도 이제는 사기 브로커를 추적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재계의 여제 이명숙 회장, 계획적 복수 사기의 피해자였다. 며느리가 밝혀낸 투자 사기의 진실. 브로커 어씨 3년간 복수 계획.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 편취.
하지만 유리의 역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죠. 명숙 회장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요. 그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명숙을 매도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분들도 사기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했어요. 동시에 유리는 사기 브로커의 다른 범죄들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명숙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속인 사실들을 하나씩 밝혀낸 거였어요. 어머님, 이 브로커가 어머님만 속인 게 아니에요. 지난 5년간 최소 20명은 더 속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에요. 먼저 피해자와 어떤 갈등을 만든 다음 시간이 지나서 좋은 투자처를 소개한다면서 접근하는 거죠. 유리는 이런 정보들을 모두 수집해서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 결과 브로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몇 주 후 드디어 브로커가 체포됐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명숙과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 서류들이 대량으로 발견됐어요. 용의자는 지난 5년간 계획적으로 20여 명을 속여 총 5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에서 브로커 체포 소식이 보도됐어요. 명숙의 모든 오해와 억울함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하나씩 사과하기 시작했죠. 명숙 언니, 정말 미안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너를 의심했어. 회장님, 죄송합니다. 언론 보도만 믿고. 하지만 명숙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사람들의 사과가 아니었어요. 바로 유리의 헌신이었죠. 내가 평생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명숙이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쌓아준 새로운 벽이 더 단단하구나. 유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도? 그것과는 별개예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니까요. 명숙은 비로소 유리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단순히 착한 마음 때문에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의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법정에서도 연승을 거뒀습니다. 사기 브로커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명숙이 투자한 돈의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사람들도 모두 명숙에게 공개 사과를 했죠. 이명숙 회장 완전 무혐의. 사기 브로커 실형 선고. 며느리 변호사 한유리, 시어머니 명예 회복시켜. 3개월간의 역전 드라마. 가족애가 만든 기적. 언론들은 이제 명숙과 유리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가족애로 포장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유리의 도움으로 명숙 회장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고 다시금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유리야. 명숙이 어느 날 유리를 불렀어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어머님.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고집스러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는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나를 구해줬잖아. 어머님도 충분히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잖아요. 드디어 두 여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역전극은 성공했고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모든 법적 분쟁이 해결되고 명예가 회복된 후 명숙 회장은 예상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대기업을 경영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서준아, 엄마는 이제 은퇴할 생각이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 명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어. 서준은 어머니의 변화가 신기했어요. 한때 냉철한 여제라고 불리던 어머니가 이렇게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명숙이 미소 지었어요.
너희 회사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조언해주는 역할이나 하면 어떨까? 정말요? 응. 내 경험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해줄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 나는 그냥 조언자 역할만 할 거야. 서준은 어머니의 이런 변화가 놀라우면서도 감사했어요. 예전에 어머니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명숙은 정말로 서준의 회사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CEO 고문이라는 명함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조용히 아들을 지켜보는 역할에 만족했죠. 어머니, 이 계약건 어떻게 보세요? 서준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와서 물었어요. 명숙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여기 이 조항은 수정하는 게 좋겠고, 저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어떨까? 역시 어머니예요. 제가 놓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네요. 그래도 최종 결정은 내가 해. 나는 그냥 참고 의견만 제시하는 거야. 명숙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무리 자신과 다른 결정을 서준이 내려도 간섭하지 않았죠. 단지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주는 역할에 충실했어요. 한편 유리는 그동안 미뤄뒀던 자신의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연기된 개인전을 다시 준비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유리야, 작업실 구경 좀 해도 될까? 어느 날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물론이죠, 어머님. 명숙이 유리의 작업실에 들어선 것은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지저분하다며 비판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어머나, 이 그림들 정말 예쁘네. 명숙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걸 그리는 거였구나. 어머님이 좋아하실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몰랐어.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명숙이 한 작품 앞에 멈춰 섰어요. 이건 뭘 그린 거야? 가족을 그린 거예요. 서로 다른 색깔이지만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아, 그렇구나.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그림이네. 그날 이후로 명숙은 종종 유리의 작업실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그림을요? 왜 안 돼?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 명숙이 수줍게 말했어요. 물론 좋죠. 저가 가르쳐 드릴게요. 유리는 명숙을 위해 간단한 수채화 도구들을 준비해줬어요. 명숙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붓을 잡았죠. 어려우네. 명숙이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너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했니? 좋아하니까요. 어려워도 즐거워요. 명숙은 그제야 유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과 보람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내가 정말 몰랐구나. 명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의 마음을.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알아주시잖아요. 명숙은 점점 그림 그리기에 빠져들었어요. 서툴렀지만 색칠을 할 때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거든요. 평생 숫자와 계약서만 보던 사람이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유리야, 이거 어때? 명숙이 자신이 그린 꽃 그림을 보여줬어요. 와, 어머님.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정말?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물론이죠. 어머님도 충분히 재능이 있으세요. 명숙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60대가 넘어서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명숙은 유리의 예술적 감성을 배웠고 유리는 명숙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얻었죠. 어느 날 명숙이 유리에게 말했어요. 유리야, 나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어머님? 예전에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 명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진정한 삶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어머님, 너와 서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이면 돼.
유리는 그런 명숙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님,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니까. 명숙이 유리를 딸이라고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죠. 어머님도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모녀가 된 것이었죠. 명숙은 이제 매일 유리의 작업실에 와서 그림을 그렸어요. 서툴지만 즐거워했고 유리도 그런 어머님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개인전 열 때 어머님 작품도 같이 전시해 볼까요? 내 그림을? 아직 많이 부족한데. 괜찮아요. 처음 그림을 시작한 분의 순수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정말 그럴까? 네. 어머님의 그림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명숙은 생각해보니 자신의 그림이 전시된다는 것이 신기하고 설레었어요. 평생 사업으로만 성취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작은 그림 한 장이 주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좋아.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자. 어머님, 정말 기대돼요. 명숙 회장은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어머니이자 시어머니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오히려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주인공 자리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진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리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살금살금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명숙이 직접 차린 따뜻한 국밥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김치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각종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한때 냉철한 여제라 불리던 명숙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유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 깼네. 일찍 일어나서 국 좀 끓였어. 서준이가 요즘 많이 바빠 보이더라고. 어머님이 직접요?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명숙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 요즘 세상에는 못 배울 게 없더라고. 그때 서준이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건 국밥 냄새 때문이었죠. 엄마, 해가 서쪽에서 떴네. 서준이 놀라며 놀렸어요. 시끄럽다 이놈아. 먹기나 해. 명숙이 아들의 머리를 가볍게 때리며 웃었어요. 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글썽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해주시다니, 게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이에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유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처음 만드는 거라 걱정했는데 다행이네. 저보다 훨씬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너는 요리도 잘하잖아. 명숙이 유리를 칭찬했어요. 특히 너가 만든 파스타는 정말 맛있더라. 서준은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침 식탁이 전쟁터였을 텐데 이제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됐으니까요. 참, 유리야. 명숙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다음 주 개인전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네, 거의 다 준비됐어요. 어머님 작품도 함께 전시하기로 했잖아요. 내 그림도 정말 괜찮을까? 아직도 걱정이야.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님의 첫 번째 봄 그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명숙이 그린 첫 번째 봄이라는 작품은 60대가 넘어서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림이었어요. 서툴지만 순수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었죠. 사실 나도 내가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어. 유리 내가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말이야. 어머님은 원래 예술적 감각이 있으셨어요.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그런가? 어쨌든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즐거움을 어떻게 알았겠어?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죠.
그런데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은 어떠세요? 서준이 물었어요. 좋아. 너무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더라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서준이 감탄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지.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어머님,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예전처럼 큰 회사를 경영하던 때가 그리워지지 않으세요? 명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그리워해. 오히려 지금이 훨씬 행복해. 예전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 중요한 것이요? 가족이지.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소소한 행복들 말이야.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사업할 때는 매일 숫자와 계약서만 봤어. 수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유리가 그린 그림 한 점이 더 의미 있고 서준이가 웃는 모습이 더 소중해. 서준과 유리는 명숙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어머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유리가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가족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됐죠.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한 거야. 명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저희가 서로를 구한 거겠죠. 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고. 이때 명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랜 지인이 걸어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 김 사장님. 네, 괜찮아요. 뭐라고요? 새로운 사업 제안이요? 전화를 받으며 명숙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어요. 상대방이 꽤 큰 사업 기회를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 그 정도 규모면. 네, 수익성도 충분하겠네요. 하지만 명숙이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갔을 기회였거든요. 서준과 유리는 긴장하며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 큰 사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나이도 있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는 이제 다른 걸로 바쁘거든. 다른 거요? 유리랑 그림 그리기, 너희들이랑 시간 보내기. 그게 내겐 더 큰 사업이야. 유리가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니까. 오해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무엇보다 단단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유리는 명숙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준은 그런 두 여자를 보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참, 다음 주에 개인전 오픈하면 축하 파티 해야겠네. 명숙이 갑자기 말했어요. 파티요? 응. 우리 딸의 첫 개인전인데 축하해줘야지. 내가 음식 준비할게. 어머님이요? 왜? 못 믿겠어? 요즘 요리에 재미 들렸다고. 아,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요. 유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인생은 정답이 아니라 대본 없는 즉흥극입니다. 누군가의 애드리브에 넘어진 날엔 다른 누군가의 손이 나를 일으켜줍니다. 명숙과 유리가 바로 그랬어요. 서로의 실수와 상처를 감싸주며 함께 일어서는 법을 배운 거죠. 이제 그들의 집에는 매일 아침 따뜻한 국밥 냄새가 납니다. 명숙이 직접 끓인 국과 유리가 구워주는 토스트, 서준이 내려주는 커피. 각자의 사랑이 모여 만든 소소하지만 완벽한 행복이었어요. 때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죠.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명숙은 더 이상 제게의 여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된 거죠. 따뜻한 어머니이자 자상한 시어머니,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유리는 자신의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열었고 명숙의 첫 번째 봄 작품도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작은 미술교실도 열기로 했죠.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늦깎이 예술가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주인공과 조연의 구분이 없는 모두가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짜 가족 이야기였어요. 가끔 명숙은 생각해요. 만약 유리를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그 모든 갈등과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가슴으로 이어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연도 인생 청취록에 남겨주세요. 구독은 다음 반전을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좋아요 한 번은 우리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신호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인생 기록, 여기서 계속됩니다.